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평생 유럽 중심의 시각으로 역사를 분석하고 가르쳐 왔죠. 하지만 서울역 앞 위안부 소녀상을 마주한 그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뒤엔 12명의 제자들이 조용히 서 있었고, 제 가슴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가볍게 여겼을까? 그 조형물 앞에서 저는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교육자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유럽 교사가 한국에서 마주한 진실 앞에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여정입니다. 저는 역사를 객관적 사실이라 믿었습니다. 전쟁도 제국주의도 감정 없이 통계와 연도로 설명했죠. 그런 제가 한국에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청소년들, 거리마다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 노인을 향한 공손한 인사. 이 나라 사람들은 기억을 살아가고 있었죠. 서울은 단지 발전한 도시가 아니라 상처를 품은 채 꿋꿋이 걷는 기억의 도시였습니다. 역사는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숨쉬는 진실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의 시작은 아주 조용한 풍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죠. 솔직히 말해 처음엔 고궁이라는 단어가 다소 진부하게 들렸습니다. 유럽에도 고성이 많고 중세 유적은 일상처럼 접하니까요. 그런데 경복궁은 달랐습니다. 기와지붕 아래로 비치는 햇살, 붉은 단청의 세밀한 무늬, 고요하게 흐르는 숨은 소리, 학생들도 말없이 둘러봤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요함이야말로 이 나라의 힘이 아닐까. 해설사분이 설명하길 이곳은 단지 궁궐이 아니라 나라의 정신이 살아있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심장이자 지금까지 이어지는 시간의 무대입니다. 무너지고 불타고 다시 지어졌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유럽의 궁전들이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면 이곳은 기억과 재건의 상징 같았거든요. 발전을 하면서도 뿌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이 도시의 의지 같은 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체성 없는 나라가 아니라 너무 많은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서울역 일대와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역 근처에서 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마주하게 되었죠. 아이들이 처음엔 조형물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둘러보려 했지만 설명을 듣고는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한 학생이 묻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명확히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배운 내용은 매우 짧았고 일본과의 외교적 논란 정도로만 소개되었으니까요. 소녀상의 의자, 고개를 푹 숙인 모습, 빈 의자 하나, 그리고 누군가가 놓고 간 작은 목도리와 국화. 그 장면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쳤던 역사 속 어디에도 이 이야기는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저 소녀상은 말없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죠. 우리는 잊지 않는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고요. 학생 중 한 명이 제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걸 왜 안 배웠을까요? 그 물음에 저는 처음으로 교육자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식민지배, 강제징용, 그리고 진실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큰 균열이 제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역사는 무엇이었을까? 유럽의 시각으로만 정리된 편리한 진실은 아니었을까? 역사를 가르친다는 건 단순히 과거를 나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맥락과 고통, 저항과 침묵, 모든 것을 품은 이야기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생략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서 묘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치적 민감함이라는 핑계로 외면해온 수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조용히 앉아 소녀상을 바라보던 그 맑은 눈동자들. 그 아이들에게 저는 어떤 교사로 기억될까요? 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건 단지 무지가 아니라 회피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면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감히 이 이야기를 가르쳐도 되는 걸까? 한참을 그렇게 뒤척이다가 결국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독립운동, 3.1 운동, 일제강점기 역사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새벽이 되어도 저는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교류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등 역사 교사로 근무 중이신 김재윤 선생님은 부드러운 말투에 진중한 눈빛을 가진 분이셨죠. 처음엔 상투적인 인사를 나눴지만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조용한 교무실 안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위안부 문제나 일제강점기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아이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분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그 감정이야말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이기도 해요. 고통을 단지 수치로 배운다면 그건 기억이 아니라 정보에 불과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간 내가 외면했던 바로 그 부분. 역사가 사람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매일이 역사입니다. 김 선생님의 말은 짧았지만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역사는 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매일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그제야 저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뭔가 마음속의 길이 열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제 학생들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업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기억의 날이라는 주제로 자유 토론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수업에서 한 한국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0을 넘긴 지금도 외할머니는 매년 8월이면 아무 말 없이 태극기를 꺼내 걸어요. 어린 시절에 강제로 일본에 끌려갔던 기억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말을 아끼시지만 그날만큼은 스스로 말없이 행동하세요. 그게 저희 집의 기억 방식입니다. 그 말을 듣자 수업 분위기는 조용해졌고 저희 학생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또렷했고 그 안엔 부끄러움도 분노도 아닌 묵직한 존중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학생들 중 한 명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유럽 역사만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저 아이들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만큼 무겁고 깊은 것 같아요. 그 한마디는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르쳐야 할 것은 정답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연결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역사는 사실이 아닌 감정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감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란다. 서울에서의 일정 중 우리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시실 한쪽엔 일제강점기와 광복 관련 섹션이 있었는데 거기엔 수많은 사진과 유물, 그리고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손글씨, 기록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유럽의 전쟁 박물관에서도 많은 유물을 보았지만 이렇게 진실하고 솔직한 기록물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한 일기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구슬처럼 또박또박 적힌 글씨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텼다. 내 이름은 사라졌고 내 말도 금지됐다. 그러나 내 마음만은 빼앗기지 않았다. 언젠가 이 땅에 봄이 올 것이다. 저는 그 글을 보며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빼앗긴 채로도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자존감을 글로 남겼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숭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제 조국 독일도 비슷한 과거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치 정권 아래에서 무수히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 반성의 시간 속에서 독일은 다시 태어났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저항이 있었는지 저는 알고 있었죠. 한국도 그 오랜 시간 고통을 딛고 일어나 이만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된 나라였다는 걸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울역 앞에 소녀상과 전쟁기념관의 일기장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일어선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제 수업 내용을 바꿔야겠다고요. 처음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너무도 강렬했고 학생들도 반응이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수업 시간에 위안부 문제나 일제강점기를 언급하자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불필요한 감정을 주입하지 말아달라는 항의 메일이 왔고 교장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불러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교직 동료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클라우디아, 당신이 겪은 감정은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정해진 커리큘럼 안에서 움직여야 해요. 감정에 이끌리면 곤란해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깊은 벽에 부딪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진심을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동료들은 그것을 감정적 폭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한 학생은 수업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꼭 이걸 알아야 하나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간 건 아닐까? 혹시 내가 한국에서 감정에 치우쳐 판단력을 잃은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떠오른 건 한국의 소녀상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말하던 그 조각상,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던 나 자신, 그 침묵이 다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 복도에서 우연히 한 여학생이 저를 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난 수업에서 보여주신 그 영상 있잖아요. 서울역 앞 소녀상. 그거 보고 저 너무 놀랐어요. 저희 가족이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인데 꼭 그 장소에 가보고 싶다고 엄마한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는 진심이었고 제 수업을 통해 어떤 기억이 그녀 안에 자리 잡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심을 느꼈다면 내 수업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제 노트 한 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일은 때로 외롭고 두렵지만 그것이 교육자의 길이라면 나는 외로움 속에서도 걸어야 한다. 그 순간 서울의 풍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그 도시, 고요하지만 단단한 그 길들, 그리고 다시 제 마음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학교로 낯선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뜻밖에도 한 학부모였습니다. 처음엔 또 다른 항의일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열어봤는데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 선생님, 제 딸이 요즘 달라졌어요. 예전엔 유럽사만 흥미로워했는데 선생님 수업 이후 한국 근현대사 관련 책을 스스로 찾아 읽고 있어요. 집에서 위안부에 대해 이야기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도 예전엔 이런 슬픔을 겪었잖아. 근데 왜 우리는 한국 이야기를 몰랐을까? 선생님의 수업이 우리 가족에게도 작은 질문을 던져줬습니다. 저는 메일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수업이었을지 몰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겐 각성의 수업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 후로 학교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다른 나라 이야기 해주세요. 일본이나 한국처럼 우리랑 관계 있었던 나라요. 제가 처음 느꼈던 고립감은 조금씩 사라졌고 저는 다시 교단에 서는 게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심 어린 이야기 하나가 다른 마음에 닿았고 그것이 또 다른 움직임을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학년이 바뀌고 저는 새로운 수업안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정식 과목이 아닌 선택 수업으로 기억에 세계사라는 이름을 붙였죠. 유럽 중심의 관점을 넘어서 다양한 나라들의 고통과 회복, 저항과 극복을 이야기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엔 신청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시간이 갈수록 입소문이 났고 수업이 열릴 때마다 교실은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은 단지 수능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심으로 무언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을 주제로 한 수업 시간엔 서울역 앞 소녀상 사진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부끄러움, 누군가는 연대감, 또 누군가는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 답했습니다. 정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수업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피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고 기억하고 질문하는 수업.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외로운 교육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업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울고 웃는 학생들이 있었고 그들과 나누는 대화는 제게도 배움이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뜻밖의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베를린시 교육청에서 기억과 교육이라는 이름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저에게 첫 강연을 맡아줄 수 있겠냐는 연락이 온 것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감동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논란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수락했고 연단에 섰습니다. 강연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릎 꿇음에서 시작된 수업. 청중들 앞에서 저는 서울역 앞에서 무릎 꿇던 제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 꿇음이 단지 사과나 반성이 아닌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었다는 점을 말했죠. 슬라이드에는 소녀상의 사진, 경복궁의 풍경, 그리고 전쟁기념관의 일기장이 나란히 등장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교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꺼내보려 합니다. 외면하는 게 아니라 마주하게요. 그 말에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여정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요. 나의 한 걸음이 다른 교사에게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은 언젠가 더 많은 꽃을 피울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후 저는 작은 조형물을 만들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상징하는 교육기념 조형물이었죠. 손을 맞잡은 교사와 학생, 그 사이 놓인 조용한 국화 한 송이. 그 조형물은 이제 베를린 교육청 로비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한국을 만난 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전환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 세계는 유럽이라는 지붕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중심에 있다고 믿었고 타 문화를 보조적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지 눈부신 경제 성장의 상징이 아니라 고통을 기억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저를 감동시켰고 또 변화시켰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 그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진짜 역사 교육이라는 걸 저는 서울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단순히 교과서에 몇 페이지 추가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시선이 바뀌었고 말투가 바뀌었고 학생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정답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남깁니다. 너는
이 장면 앞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니? 그 질문 하나가 때론 수십 개의 교과 내용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긴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수업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후로 저는 독일 곳곳의 교사 연수와 학생 포럼에 초대받아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나누면 어김없이 청중은 조용해졌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또 누군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만의 고통과 역사에만 집중했던 걸까요? 그 아이들이 겪은 일은 우리 조부모 세대가 겪은 일과 크게 다르지 않군요. 이런 목소리들이 쏟아졌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국경을 넘고 진실은 언어를 넘어 울림을 준다는 것을요. 한 번은 한 학생이 제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교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사가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에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그 나라가 제게 준 것은 단지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교육자의 자세, 인간으로서의 겸손,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는 법이었습니다. 그 이후 제 수업은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듣고, 무엇보다 더 많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정답보다 느낌을 먼저 이야기했고, 교실은 점점 대화의 장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는 서울의 그날이 있었습니다.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죠. 서울역 앞 그 조용한 아침. 저는 조각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의식도 행사도 아닌 순간이었습니다. 단지 너무나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았고 그 자리에선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제 곁에 앉았고 우리는 말없이 그렇게 오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 앞에서 무릎 꿇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심으로 누군가를 존경할 때 가능한 자세라는 것을요. 그 후로도 저는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다른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매년 한국 독립운동 기념일이 되면 저는 수업을 잠시 멈추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기억한다는 건 살아있는 용기입니다. 그 말과 함께 제 교실에는 서울에서 가져온 조용한 국화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 작은 사진이 누군가의 마음에 또 다른 기억을 피워내길 바라면서요.